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 어머님들과 함께 여행해볼 세계 역사지는 바로 서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지도 함께 펴보시면, 내려보시면 지도에서 이제 유럽 하면 우리가 크게 북쪽에 있는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이쪽 오늘날 동유럽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를 밑으로 하고 이제 남부 유럽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가볼 나라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유럽, 그 당시는 프랑크 왕국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이 프랑크 왕국 때 가장 유명한 아주 뛰어난 황제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건 뭐냐면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크리스토교를 지켜낸 수호자로서 아주 능력 있는 황제로서 이름이 명성이 대단했죠.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잘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단했던 프랑크 왕국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일까요? 쭉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잘 발전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 카롤루스 대제 사후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은 안타깝지만 부열하게 됩니다. 서프랑크, 동프랑크, 그리고 이렇게 중프랑크로 변하게 돼요. 카롤루스 대제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세 곳을 나누면서 큰아들, 이 죽자, 이 중프랑크를 가지고 둘째와 셋째 아들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제 이 중프랑크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되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이 이제 프랑크 왕국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노르웨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노르웨이가 보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거기 지도에서 보시면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북 쪽에 사는 노르만족들이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부 유럽은 생각보다 겨울이 길고 춥습니다. 그리고 땅이 옥토가 아니죠. 척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식량 문제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제 프랑크 왕국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프랑크 왕국은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노르만족들이 일명 우리가 아는 그 바이킹 많이 아시죠? 이렇게 투구에 뿔이 이렇게 있고 수염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잘 싸운, 좋게 말하면 용맹하고 이 침입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제 잔인하죠. 이 노르만족의 침입과 또 하나 북쪽에 이 바이킹들만 쳐들어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프랑크 왕국에는 이제 동쪽에 마자르족도 쳐들어옵니다. 이 마자르족들은 이제 헝가리의 조상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프랑크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전쟁으로 잘 막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이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피난 가고 도망가고 약탈당하고 죽고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는 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큰 이 프랑크 왕국을 왕이 전체를 다스리려면 정말 이 왕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죠. 왕권 중심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다 못 다스려. 나라는 지켜내야겠어.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공광제도라고 하는 거죠. 왕은 각 지방에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영토를 땅을 떼어주죠. 니네가 지켜. 그 대신 왕에게 지켜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바로 나라에 큰 전쟁이 났을 때는 이제 영주들이 각각의 군대를 나라에 보내야겠고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역시 돈이죠. 네, 세금을 잘 바치면 이 각 지방의 영주들은 내가 맡은 곳에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이제 왕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나만의
국가처럼 지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되죠. 근데 이 영주도 이제 고민이 생기죠. 내가 큰 땅을 받았어. 내가 받은 지역은 내 의무를 다하면서 내가 지켜내야겠죠. 내 지역으로 적이 쳐들어온다면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쵸? 바로 이제 기사가 필요하죠. 군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주가 그 장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내 거주 지역을 지키면서 사는 곳에서 가장 또 중요한 상징적인 게 바로 성입니다. 전쟁에서 과거의 전쟁을 보면 성을 지키느냐, 성을 빼앗기느냐, 이 성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성의 조건은 어때야 될까요? 일단 성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벽은 돌로 아주 정교하게 쌓고 가파르고 매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망원경이라는 게 발명된 시기가 아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온다면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높은 탑이 필요하죠. 망루라는 것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성으로 이 프랑스에 있었던 브루타뉴 성과 또 이 독일에 있는 막스부르크 성이 아주 대표적인 성이에요. 이 막스부르크 성은 높이가 150m,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장원의 영주가 사는 성은 그 한 지방을 지키는 요새 역할을 했죠. 이 장원 안에는 다 있습니다. 있을 게 다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영주와 이 장원을 지켜줄 기사, 군대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장원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백성들이 있어야겠죠. 이 당시에 장원에 살았던 백성들은 농노라고 불렀어요. 농노가 뭐지? 농노는 농민과 노예를 합친 말이에요. 중세시대 때, 이 봉건시대 때.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신분제를 보면 왕이 계시고 지배계급, 양반이 있고 그리고 중인이 있고 일반 세금을 내고 군역의 의무를 하고 또 큰 나라의 공사를 무료로 해야 되는 이런 의무를 가진 일반 상민들,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는 그리고 지배자들에게 이제 평생을 노동으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보통 우리가 불렀던 노비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중세의 농노들은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농사도 져야 됐고 그리고 넓은 장원, 나를 지켜주는 대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주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나를 지켜주는 대가로 영주의 땅도 농사를 지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겠죠. 일주일에 3일은 영주의 땅에 농사를 무일푼으로 돈을 받지 않고 지어주게 됩니다. 그럼 영주 땅 농사 지어줘야죠. 내 땅 농사 지어줘야죠. 그리고 농노들은 또 어떤 의무도 있었냐면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 돼요. 봄부터 열심히 여름을 지나 가을에 추수를 하면 내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일부를 영주께 바쳐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노의 삶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열심히 늘 사시사철 365일 죽으라고 농사를 지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고 나면 거기다가 흉년이라도 들게 된다면 이거는 더 힘든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장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앗간에서 이제 농사지은 걸 밀을 빻는다거나 또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거나 옷감을 짜거나 술을 만들거나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 장원 안에서 모두 농노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도 다 영주의 일은 다 농노가
해야 돼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조금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한기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시간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농노들은 땔감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겨울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농한기로서 좀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농노들의 삶은 이렇게 늘 고단하고 힘들고 영주가 지켜주는 그 조건으로 해서 끝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 농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뿔 없는 소라고 불렀어요. 또 마침 올해가 신축년이죠. 올해가 이제 올해 태어나는 아기들은 소띠인데 이렇게 소를 떠오르면 우리 국가는 농사를 짓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골에 가면 소를 집마다 대부분은 그리고 길러요. 그리고 외양간이 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농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성실하고 이런 대표의 이제 동물이 소잖아요. 그래서 농노들을 뿔 없는 소에 비유해서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여기서 주인은 바로 누구겠어요? 맞아요. 영주죠. 영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농노였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농노 다음으로 이제 전쟁이라면 아까 말했지만 기사가 필요하죠. 기사는 누가 됐을까요? 기사는 일반 사람들, 농노들이 기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귀족 출신의 이제 집안의 남자 아이들이 이제 기사가 근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7살이 되면 이제 집을 나와서 영주의 성으로 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전쟁에 필요한 이런 무술을 바로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영주의 잔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기사들이 훈련하고 이제 갑옷이라든가 무기 같은 거를 정리하고 이런 자질들을 조금씩 배워요. 그리고 이제 기사가 되는 거죠. 이 중세의 기사들은 또 영주와는 어떤 관계냐면, 영주는 기사에게 땅을 내려줘요. 땅을 받는 조건으로 기사는 영주에게 뭐를 맹세할까요? 네,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나에게 땅을 주셨으니 내가 전쟁이 나면 영주님의 땅으로 적이 쳐들어오면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성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 맹세를 하게 돼요. 그리고 기사가 되면 받는 게, 상징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무기가 뭘까요? 네, 바로 칼입니다. 그래서 영주에게 기사로서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내려주고 이제 칼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중세 기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을 때 완벽한 갑옷을 입죠. 그래서 몸은 물론이고 이제 투구까지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이때 갑옷이 대략 몇 킬로그램 정도였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약 25에서 30kg 정도 이 갑옷의 전체의 무게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런 관절이 있는 곳에는 이제 통갑옷이 아니라 쇠로 하나씩 쇠사슬로 연결을 해서 잘 움직일 수 있게. 이 기사들은 대부분 보병이 아니라 말을 타고 나와서 싸우는 기병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리려다 보면 아무래도 행동이 조금은 민첩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사들의 또 상징 중에 칼이 있다면, 이제 이 기사들의 능력을 한번 점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기사들의 능력, 누가 탁월한 무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유럽에서도 했어요. 이제 그게 바로 마상 경기예요. 마상 경기 아주 쉬워요. 말 그대로, 말 맞자, 윗상자,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력 질주로 가서 긴 창을 가지고 적을 찔러서 떨어뜨리면 승리하는 경기가 바로 이 마상 경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 말이 속도가 있고 이 창의 길이가 약 몇 미터였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깁니다. 3m. 보통 저처럼 작은 사람은 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이렇게 들기도 사실 버겁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이 갑옷을 입고 이 3m 되는 창을 들고 전속력으로 상대를 제압을 해서 떨어뜨리며 이제 최고의 기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경기가 바로 마상 경기였어요. 이 중에 아주 유명한 기사가 역사에 한 분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윌리엄 마셜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이 이 마상 경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해서 아주 역사에서는 기사 하면 윌리엄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윌리엄 마셜은 헨리 2세의 부하였는데요. 이제 이때 리처드 1세라고 하는 왕자가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 리처드 1세가 말을 합니다. 나는 무기가 없다. 너는 기사로서 무기가 없는 나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자 이제 이 마셜이 사람을 리처드 왕자를 공격하지는 않고 이제 말을 베어서 리처드 왕자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 일이 후에 이 리처드가 왕이 되면서 그때 물론 죽일 수도 있는데 자기를 예의를 갖춰서 살렸기 때문에 후에 자기의 기사로 쓰면서 이제 높은 벼슬을 자기를 내리고 또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굉장히 잘 윤택한 삶을 살았던 기사로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윌리엄 마셜이라고 하는 이런 기사였어요. 여기서 하나 팁으로 기사도 정신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저 남자는 역시 멋있어. 역시 기사도 정신이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여성들 가끔 하죠. 그럼 굉장히 멋진 남자를 예의 바른 남자를 말할 때 우리가 기사도 정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이 서유럽에서 1000년이 지나면 이런 기사들이 공작, 백작, 자작 이런 높은 고위 이제 벼슬을 관직을 이제 받게 되면서 유명해져요. 그러면서 이 기사들이 꼭 지켜야 될 명예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 약자를 보호하고 특히 여성을 보호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권력이 있죠. 기사라고 하는 멋있는 자기를 받았죠. 거기다 인품도 뛰어나고 또 약자를 보호하면 어느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누구나 좋아하는 이 기사도 정신이라는 게 이제 유래가 되게 됩니다. 오늘날 경기 방식 중에 진 사람이 탈락하고 이긴 사람들끼리 승부를 겨누는 토너먼트 방식이라는 게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이 토너먼트 유래가 과거 약 1000년 전 중세 유럽 기사들의 마상 시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또 이 기사들의 이 마상 시합을 통해서 오늘날도 많은 이런 경기나 퀴즈 이런 대회에서 이 토너먼트가 많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잖아요.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게 바로 이 토너먼트 방식이구나. 마상대에서 시작됐구나. 이것도 역사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원에는 이제 영주 그리고 영주의 성과 백성을 지키는 기사 그리고 영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노들이 살고 있고 또한 신분이 살고 있어요. 이 서유럽은 종교가 아까 뭐라 그랬죠? 네, 크리스토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원에는 종교를 이끌어가는 신부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신부님의 이제 할 일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전하는 일 그리고 늘 힘들게 살아가는 이 농노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때가 되면 세례를 내려주고 또 아픈 환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주는 신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수도사. 수도사는 수도원에 살면서 남자들만 수도사가 되시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세요. 신부님도 결혼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수도사도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삶을 사는 직업들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신부와 수도사들이었어요. 이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살면서 이제 굉장히 이분들은 부지런하셔야 돼요. 누가 뭐 물질적으로 먹을 거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수도원에도 농장이 있어서 자기들이 먹을 거리는 자기들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예배 보셔야죠. 설교 말씀도 공부해야 되죠. 농사도 지어야 되죠. 그리고 일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도사들이 해야 되는 운명적인 일입니다. 필연적인 일이에요. 네, 성경을 양피지에 한 장씩 한 장씩 정성스럽게 베껴 쓰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들은 굉장히 지적인 지식인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귀족의 삶은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여유롭고 윤택하고 누릴 걸 다 누리며 잘 살죠. 이 귀족의 자녀들을 보면 가정교사가 집으로 와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는 수도원에 직접 가서 이제 수도사들에게 지식인들에게 또 필요한 공부를 배웠습니다. 이때 이들이 배운 공부가 읽기, 쓰기, 수학, 문법 이런 것들을 영주의 자녀들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평생 일을 하며 살아야 했던 농노들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영주의 자녀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았겠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열려있지 않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 짓는 일을 거들고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목축, 가축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들도 이 여자의 일이 생각보다 항상 더 많은 거 아시죠? 자질구리한 거. 여자들은 농사도 지으면서 가정일도 돌보면서 또 옷을 만들거나 또 술을 만들거나 이런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농사를 돕고 어머니들이 집안일을 도우면서 이런 특히 그 당시 이제 옷이라는 게 굉장히 옷을 한 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내서 이거를 또 옷감으로 짜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옷을 만드는 일을 어머니로부터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세 유럽, 오늘날 크게 프랑스, 또 독일, 이탈리아 이쪽 프랑크 왕국을 통해서 중세 유럽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유지되어 갔는지를 배웠습니다. 봉건제도 꼭 기억하시고요. 다 조건 관계에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왕은 영주에게 땅을 주고 그에게 할 의무가 있고 기사도 영주에게 땅을 받고 영주가 사는 장원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장원 안에 영주의 보호와 기사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농노는 끝없이 영주와 기사를 위해서 그들의 땅을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끝없이 일을 해야 했던 시대가 바로 유럽의 봉건 사회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어떤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이런 이동의 자유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중세의 농노들은 장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한 900년 10세기의 중세 유럽
서유럽에서 있었던 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 어머님들 또 새롭게 알게 된 이런 이야기들 오늘 아이들에게 지도를 펼쳐서 지금 서프랑크 쪽 서유럽의 형성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는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십자군 전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